네, 안녕하세요. 2023 청년 운동회 청년 자치의 새로운 도약 DJ를 맡은 진희. 허니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역량과 책임으로 다스리는 청년 자치를 중심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청년 자치가 어떻게 새로운 도약을 시작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라디오 앞으로 사연 하나가 도착했다고 해요.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네, 사연 신청자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로 와주시면. 마이크 들어주시고. 안녕하세요, 건웅님. 네,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제가 지금 목이 살짝 쉬어가지고 체육대회 심판하느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 현재는 제주 다크투어 이사 그리고 제주대학교 포린인문대학 학생회 인권국장 맡고 있고 제주대 학생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웅님, 청년 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청년의 역량이 발전해야 하는데 청년의 역량 발전을 위한 사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사연을 접수해 주셨어요. 건웅님은 청년 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왜 청년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과거에 3.1 운동 때도 유관순 열사 그리고 혹은 다른 기타 청년 혹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때도 이제 고등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같이 나서서 우리 형 누나들에게 총뿌리 겨누지 마라 라면서 직접 나서기도 했고요. 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직접 시위에 나서서 4.19 혁명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4.19 혁명의 토대가 된 죄송합니다. 4.19 혁명의 토대가 되었던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대구 2.28 민주운동 그리고 대전 지역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던 대전 3.8 민주거 등 다양한 활동들을 보면 항상 과거의 역사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저희 마산 부마 항쟁 때도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중심되어서 직접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청년들을 보면 과거 청년들의 역량을 보면 자신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현장에 나서서 그리고 사회에 나서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많은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청년들이 사회에 나서는 것에 조금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라고 하면은 제가 초등학생 시절이 아니라 더 먼 과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때는 청년들의 역량이 되게 중요했지만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시스템은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지 않았다. 청년들이 나서는 데 있어서 맞춰져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는 사회적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 선거법도 개정이 되어서 만 18세 이상부터 출마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39세 이하 출마자는 9.6%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4세 이하 출마자는 0.5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청년들이 본인 살기에 바쁘고 자신 일이라고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리고 그래서 직접 사회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건웅님도 청년으로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노력하는 과정 또는 경험하는 과정에서 느끼셨던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작년에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 전국 최연소 후보였습니다. 이걸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그 최연소 후보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선거 기탁금 제도입니다. 지금 제가 목소리가 많이 정말 이상한데요. 네, 이해해 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 선거 기탁금을 보면은 시군구 의원 200만 원, 그리고 지역구 도의원과 비례대표 후보는 3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500만 원이고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입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는 저희 당에서는 기탁금을 청년들 그리고 저희 후보들에게 제공을 해주었지만 다른 정당의 청년 후보들이나 혹은 청소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탁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치 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례는 되게 정치에만 국한이 되고 사회 참여에 조금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아직 청년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에 참여를 하기에는 아직 부담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마음을 먹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고 해도 이제 아직 소위 기성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아직 어리니까 좀 배우고 나중에 해라. 이건 뭐 실제로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목소리를 듣고 많이 얘기하시기도 하겠네요. 네, 뭐 자신들에게 맡겨진 대학교 공부나 혹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경력을 쌓고 사회에 나서서 활동을 해라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점은 그 청년들에게 아직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 이게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 후보로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을 듣기는 했는데 또 공식적인 자리다 보니까 되게 필터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아직 청년들에게 사회적 분위기가 좀 조성돼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사회가 건웅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참 좋을 텐데요. 건웅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청년들에게 기회가 많이 보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도 이제 청년들이 직접 주축이 되어서 하는 세션은 이 세션밖에 없다고 들었는데 저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저는 좋은 시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에 배정이 되면은 우리 청년들이 더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청년들의 얼굴이 사회 그리고 정치에 더 많이 얼굴이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제주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만큼은 솔직히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정말 많은 걸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우리 청년 운동에 있어서도 그리고 환경 운동 기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있어서는 유럽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유럽을 토대로 저는 유럽 정치가 꼭 좋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유럽 정치에 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청년들이 사회에 많이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청년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더 목소리 내기 편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과거에 있어서 6월 민주항쟁 때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4.19 혁명 때 사회적 분위기는 안 되었지만 청년들이 직접 나섰던 것처럼 지금도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아직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수업을 듣고 애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면 정말 관심이 없는 게 딱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더 활동을 청년들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지금 제주도에서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부 하수 처리장 문제입니다. 지금 해녀 삼촌들이 직접 아스팔트 도로에 나와서 시위하고 계시고 경찰에 체포되어 가고 계시는데 제가 그 현장에 나가 보면 청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해녀들이 우리 제주의 역사를 살려왔고 그리고 제주의 살림살이를 계속 보태왔다고 우리 청년들도 배우고 왔지만 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청년들이 지금 나서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 청년들이 더 사회에 나서서 제주도 시민들과 그리고 많은 사회 제도 변경을 위해서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건우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에게 더 좋은, 더 많은 기회가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소개해 주신 건우님 감사합니다. 건웅님처럼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역량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역량을 어떻게 기르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고자 정치 MPO 아그니카에서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계신 양소희님을 모셔보았습니다. 네. 다 같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역량을 길러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시는 양소희님의 재미난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소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청년사무국 오이클로버분들이 멋진 라디오에, 오션뷰 라디오에 초대해 주신 덕분에 요즘 제 마음속 가장 큰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더 나은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되찾아야 될 두 가지, 이 정치와 사랑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이에 대체 무슨 관계가 있고 왜 하필 우리가 되찾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제 이력은 제주 포럼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저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키워드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주로 해왔던 일들 또는 지향하는 가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오늘 나눌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얻으신 것들은 과연 얼만큼 되시나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나를 이루는 것들이 꽤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 성별, 장애 유무, 가정 환경, 연령, 기타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 등등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진 않았지만 나라는 개인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또 나를 설명하는 주요한 것들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첫째 딸로 태어났고 사랑하는 동생의 언니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곳 제주도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의 평생을 보낸 삶, 이런 것들이 저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고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내가 선택하지만 나를 이루는 이 모든 게 가능성이 아니라 한계가 되어버리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강인하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한 거, 평화롭고 아름다운 청소년기에서 평생을 보낸 거,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제 삶의 축복이었지만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 저한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요소가 자꾸 저를 규정짓고 억압하고 한계가 되는 순간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꿈의 크기를 키워갈수록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격차가 매우 크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역 격차, 교육의 격차라는 게 특히 그렇게 크게 와닿았는데요. 제가 이 감각을 아주 강렬하게 느꼈던 순간을 하나 꼽아보자면 15쯤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전시도 청소년 3명씩 선발에 지체하는 리더십 캠프에 운 좋게 제주도 대표로 선발돼서 참여해서 이제 비행길에 올랐는데요. 속으로 당시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잘하나 보다 이러면서 스스로 얻어낸 기회가 무척 뿌듯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행사에 참여해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히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기회와 경험을 누려왔던 수도권 또래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 주변 어른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것들을 이미 너무 자유롭게 마음껏 누려오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날 첫날 밤에 숙소로 돌아와서 혼자 엄청 펑펑 울었는데 당시 제 감정은 부러움, 서러움 이런 게 아니라 분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때 제가 맞닥뜨린 이런 종류의 한계를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감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낙담하거나 어떤 시혜적인 지원을 바라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라고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바꿔보겠다고 제주도로 돌아온 이후에 이것저것 정말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어설프게 배운 방식으로 교내의 모의 유엔 대회라는 걸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찍은 UCC로 우리끼리 독립영화제라는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도내 청소년들과 정책 토론회를 주최해 보기도 했습니다. 되게 서투르고 엉성했지만 우리 스스로 만든 기회와 경험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입시교육 교과서 바깥에서 꿈을 찾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응하는 법을 조금씩 터득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면학 분위기 망친다고 엄청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몇 년 후에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너의 도전과 노력을 인정한다 라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상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잘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10대 후반까지만 해도 저는 결국엔 뛰어난 사람이 돼서 이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돼서 스스로를 증명하면 이런 일들을 더 크게 잘 해낼 수 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지킬 수 있고 또 불평등이라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이렇게 개인으로 성취한 게 많아지다 보니까 무언가를 대표해서 말할 기회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손에 이렇게 마이크가 주어지는 기회가 많았고 큰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많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앞에 붙였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 on behalf of,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누구를 대표해서 라는 뜻입니다. 이 behalf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개인이나 어떤 완벽한 중립에 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떠올려지는 얼굴, 마음, 사람들의 편에 서서 나는 말하는 거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스스로 자꾸 반복해서 묻게 되는 질문들도 생겼습니다. 나만 뛰어난 사람이 돼서 벗어난다고 이 문제들이 해결될까? 나랑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떡하지?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다 개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이 생기고 스스로에게 되물으면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절대 외면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 삶이 조금 편해지는 것만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서 결코 저는 벗어날 수도 자유로울 수도 없게 됐다는 걸 이렇게 스스로 좀 깨닫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을 쫓다 보니까 되찾아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 정치 관심 있어? 언젠가 정치할 거야? 저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런 종류의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많은 활동을 벌여오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올려진 이미지들은 이런 거예요. 싸우고 윽박지르고 소모적이고 피곤한. 저는 이런 종류의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고 제가 어떤 성향이다 라고 규정되는 게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에 대한 우리 청년 세대의 인식이나 감수성이 그 당시 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2020년 시행된 정치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조사 결과값을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부패하다, 실망스럽다, 늙었다 등등등등. 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느 여러 또래처럼 적당한 거리두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들이나 해왔던 일들은 다 중립적이야, 정치 중립적이야 라는 걸 많이 강조를 하면서요. 하지만 제가 앞서서 정의한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면, 이게 구조적인 불평등이라면 정치와 거리 두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정치적 의사결정, 정책, 제도 같은 걸 통과해야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정치와의 거리두기에 이제 점점 모순과 한계를 느꼈던 저는 이제 어쩌다 정치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서 스스로 답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국회 보좌진, 정당 대변인,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등등의 여러 역할을 경험하면서 정치의 현장을 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약 3년 정도 가까운 시간을 거쳐가며 스스로 다시 정치의 본질적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새롭게 정의한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정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다. 그래서 싸움판에서 웬 갑자기 사랑? 좀 뜬금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소모적인 싸움, 논쟁, 쓸데없는 권위의식도 많이 목격했지만 그래도 정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경험하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제 나름대로 내린 어떤 본질적인 기능, 그리고 역할, 아주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쭉 풀어서 설명해보자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라는 건 최후의 순간에 숫자, 이익과 손실이 아니라 외롭게 남겨지는 사람들을 떠올려야 하는 일이고, 변화의 파도가 너무 세서 휩쓸리고 누락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는 일, 그리고 뭔가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싸워야 하는 일, 누군가 해야 되는 것에 앞장서는 일,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을 그래도 발견해보려는 일,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행동하고 낙관하는 일, 이게 저한테 정치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물었을 때 본질적으로 떠올려지는 일들이었고, 사실 이런 것은 크고 강인한 사랑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사랑하고 지키고 싶은 마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지키고 싶은 사람들, 우리 공동체, 이것에 대한 큰 사랑이 없이는 이걸 끝까지 해내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하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게 된 것들과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와닿은 3가지 레슨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은 분명히 정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린 어떤 데에 분명히 누군가의 편에 서거나 내가 옳다고 믿는 걸 지지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에도 완벽한 가운데에 서려고 위치하는 거는, 그러니까 가운데 위치하려고 애쓰는 일은 결국 어떤 것에도 관심 갖거나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정치하다라는 건 소수 직업 정치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년의 정치 참여, 청년 자치라는 주제에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 모인 분들, 그래서 이 발표 들으면서 그래서 난 뭘 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모든 분들이 자신만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서 저희는 정치하다라는 동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국회나 정당에 있는 소수 몇몇의 행위가 아닌 걸 스스로 인식하고 실천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제가 했던 활동인데, 블로그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랜선 미더비나 재능 기부로 서로의 안전망을 만들고 기부금으로 마스크를 기부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제 이렇게 블로그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지역 청소년이 겪는 경험의 양극화와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장학 사업을 시작한 일들, 이런 게 예를 들면 예전에 저라면 이건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중립적인 일이야, 이렇게 손사래를 쳤겠지만 제가 새롭게 내린 정의라는 렌즈로 다시 보면 이건 사실 엄청난 정치적 행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스스로 정치적이라는 말에 담긴 부정적인 함의를 벗겨내고 기계적이고 의식적인 중립에서 벗어나서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 의식, 관점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때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정치를 하는 일이 조금 자연스러워진다면 저는 이런 미래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건우님께서 너무 먼 미래다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다를 수 있는 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겉으로는 한 명의 반짝이는 인물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기꺼이 일상적 정치를 실천한 사람들, 특히 청년 세대의 실천과 움직임이 없었다면 이런 장면은 애초에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나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싶은가? 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질문에 늘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좋은 어른, 더 나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2년 전에 한 컨퍼런스에서 작심하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께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같이 봐주세요.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We're the present. Our presence is here now. So we don't expect you to take our roles and just wait behind. We don't need a kind compliment and praise, but we need actual power. A power to get involved in every step of decision-making process. A power to access more transparent and qualified data from the public. And a power to open the government to lead an immediate change. And I strongly believe that every single of you in this room and watching this session online will take a critical role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proactively empowers young people.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기성세대만을 향한 메시지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우리 세대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은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누군가한테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더 나은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정치와 사랑을 되찾아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소희님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현 세대, 청년 세대가 청년 자치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극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청년의 사례와 더불어 해외 청년의 사례도 들어보면 우리의 시야가 더 확장될 것 같은데요. 2023 믹타 청년 이니셔티브 의장으로 활동하시는 인드라 두이 프라세티오님께서 양소희님을 뒤이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Mr. Indra, please come to the stage. Well, very great presentations. I enjoy your presentation so much. And for our previous speakers, yeah, very enlightening. Wait a sec. So, ladies and gentlemen, good morning. My name is Indra Diprastio. I am president of Alumni Association of Indonesia Korea Youth Exchange Program, or IKUNA. And now, I was a co-chair of Y20. So Y20 is a young group of G20 leaders. And South Korea is part of G20. And then now I'm a chair of MICTA. So it's a bilateral group between Mexico, Indonesia, South Korea, Turkey, and Australia. And I'm board of Indonesian Youth Diplomacy. Ladies and gentlemen, the committee said to me, Mr. Indra, please, no more than 30 minutes. Okay, it's okay. I'll be speaking very briefly, but I want to say the highlight of how to empower the new generations and how can a youth create a youth autonomy.
All right, let me start it from this. So Indonesia's total population was estimated around 276 million. It's a lot. It's a very huge numbers. And regarding that, ladies and gentlemen, youth population is approximately 67 million, representing about 24% of total populations. I estimate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could be 50 million, around that. So Indonesian young population is exceeding South Korea itself. So it is not just a huge in terms of the quantity. Instead, it's a huge in terms of the quality. But again, the problem is, it's not just about the quantity itself. So I need to see how to take the advantage of Indonesian youth, ladies and gentlemen. So in these occasions, I'd like to draw any conclusion that I did several years ago, and then maybe we can learn together about how can I take advantage from this opportunity. First of all, like this. Young are very fresh in terms of perspective and innovations. Me, myself, I work helping our ministers. I work as a consultant as well, as a businessman. So I see the differences between those in the business and those in the government. It's totally different. Maybe some of you know that in government, everything should be very slow, like bureaucracy, something like that. But in business, everything is very, fast, innovation, disruptions, and so on and so on. But then again, I think it's not all about the bureaucracy. It's all about the youth involved, like you mentioned earlier. When she joined into politics, she brings the fresh ideas. She brings a lot of innovations on your movements. So then again, I think about it's not all about young people or elder generation. No. It's all about the fresh innovation and perspective. If you have these fresh ideas, so you are young, no matter your age. For example, you are 40, you are 50, but you are fresh. You are come with innovation, so you are young. Instead, for example, I'm 20, for example, but I don't have any innovations in my life. I'm old already. So the first one, fresh innovation and perspective. Second thing, ladies and gentlemen, when you talk about young people, I will see that young people always, like what our previous speakers say, that we are not only the future, we are the present ourselves. Because if we work with young people, we work to develop our human capital development. And it's very important. Indonesia and Korea, I think we have a similar history. We have the Independence Day almost similar in 1945, right? So we have a similar year. But then again, now the GDP of Korea is very exceeding above Indonesia. It's because of what? It's because of human capital development made by the Korean government. So I see that investing to young people doesn't mean that nothing. Actually, we are investing to our future. The third, ladies and gentlemen, I want to highlight the social inclusion and equity, like our first speaker said earlier. Investing to young people means that we are more social inclusive. We respect about the equity. So it's not all just about, I give you the space, please make the space. No. But we are more, giving the autonomy to young people to give the ideas, to let them think by themselves. That's why I appreciate Mr. Son, who handled this event. They create their own event. They have the autonomy to decide the theme, the concept, and so on. This is what I call the social inclusion and equity. Because otherwise, if it is just like for granted by the government, okay, create this. But this is the thing that I want to say. You need to follow this rule. It's not the young people anymore. So this is the third I want to highlight. The second, ladies and gentlemen, with the large numbers of Indonesian youth, we see that a lot of people, using Facebook, using Instagram, using TikTok, and so on and so on.
You know what? Based on our data, the regulation made by the pressure of the social media in Indonesia is really big comparing to those who are, demonstrations on the road. It's very funny, and it's true. So the peer pressure, the social pressure on the social media right now, it's happening in Indonesia. So if, for example, young people doesn't like any regulation, for example, or any policy, they can press the government using Twitter, become trending in social media. Government change it. It happens all the time. You can ask my friend from Indonesia. It happens all the time. So if there is any policy that is, I don't think it's good for young people, let's create a movement together, make it viral. The policy maybe change. So this is what I call as a civic eng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As a young people, we need to think that we are not living for ourselves, like our previous speaker mentioned earlier. We are not living for ourselves. Oh, I'm Indra, so I'm just do my career, being wealthy, being rich. As a young people, we are representing millions of people behind us. And I think it's the most important things. Maybe some of you blame each other, for example. Young people maybe blame older generations. They are too slow. They're not fresh like us. And others, otherwise. Older people blame, young people don't know anything. You're still young, for example. But I don't think it should be like that. So I bring the ideas of intergenerational dialogue and knowledge transfers. For those young people, we need to learn from our older generation. It's a must, because they have a wisdom. Yes, we have the idea, but they have the wisdom. Idea and wisdom is totally different. All right. And those who are older generations, yes, you have wisdom, yes, you have power, yes, you have network, but you don't have any, energy. See, sir? Yeah? You don't have any energy. Maybe you have power, maybe you have connections. But young people have energy. They don't have power, they don't have connections. The mix between power, energy, and connections, this is the middle point that young people need to find between the government or maybe young generations. So we can calibrate between power from our senior, we can calibrate between the connection of our government and the energy of the young people themselves. By doing this,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what we've done so far last year. This is the achievement of Y20, which I led as a co-chair. If you can see that, we have almost 200 events last year. It is almost one in a day for years. If you think that, how can it be possible to create this much event? It's not about us. It's all about the connections of youth. So the power of youth nowadays is not just executor. We are the catalysator, ladies and gentlemen. We get a lot of communities. Our power is just to reach a lot of connections and move together. If the committees right now is doing by yourself, so your speed may be like this. But if you're working with other community, your speed should be leveraged. This is what we've done so far. So these achievements cannot be done by ourselves. So we create a lot of alliance. We create a lot of ecosystem altogether. That's why we can achieve these numbers, ladies and gentlemen. This year, I was appointed b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s MIKTA Young Leaders. What should we do in MIKTA? Again, last year, I was a co-chair of Y20. Been very successful holding a Y20 in Bali, Indonesia last year. And this year, I'll be hosting South Korean Young again to come to Indonesia on our event MIKTA. So basically, MIKTA is a abbreviation of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nd Australia. And this is our priorities issue. And I think its priorities issue is very important right now, ladies and gentlemen. Because of what? First, like our speakers earlier mentioned, that we need to strengthen our collaborations. We need to strengthen our multilateralism connection. So it's not all about Korea. It's all about Korea and Indo-Pacific, for example. So it is about strengthening multilateralism. So this event is very related to this event.
The second is inclusive recovery. After the pandemic, ladies and gentlemen, a lot of people in some countries lost their jobs. Even before the pandemic, young people is very hesitant to get a job. After the pandemic, it's getting worse. A lot of people get laid off. Yeah. Yesterday, I spoke to my friends from Singapore. Like, Singapore is very rich, but Indra, I have a lot of friends, get fired from Singapore. Technology, like Facebook, they got laid off from Facebook, Meta, and so on. Why? Yeah, because of the pandemic. It's happening right now, ladies and gentlemen. Furthermore, to those developing countries. That's why our second issue is inclusive recovery. And the last but not least, I want to learn Indonesia, want to learn from South Korea or other more developed countries about digital transformations, about how to use digital to connect us, each other. Yeah, this is our event. This is what we've done so far this year, ladies and gentlemen. So we train young people how to use their voices to sound their aspirations, how to sound their ideas to the government. We need to train them. We need to, how to be a diplomat, something like that. How to be an ambassador of youth. So we train them. The second, we have a talk show with a diplomat, a lot, and then the last about this discussion. So I think this is our power as a young, Mr. Son and the committees. How we can, train or leveling up our youth to be the diplomat, so then they can be ready to speak in front of the president. They can be ready to speak in front of member of parliament, for example, to voice up their ideas. Sometimes they have a lot of ideas on their mind, but they cannot speak. Yeah, they cannot speak it, for example, in English, for example. They cannot speak it in very fluent communications and so on. This is what we've done so far. So this is the ideas that I want to share with you regarding the time that I have. But the things that I want to emphasize is I agree with our previous speakers that young people, we cannot see young people as a futures. We are the present ourselves, and the youth is not all just the numbers. We are the ideas. If we are slow, we are thinking about ourselves, just being selfish, we are old already. Instead, if we are moving very fast, we are innovative, and then we like to helping each other, something like this. So we are young every day. So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presentation, Mr. Indra. 앞선 두 분의 발표를 듣고 건웅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을지 궁금한데요. 어떠셨나요? 네,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청년들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새삼 깨닫게 되었고요. 그 두 분께서 말씀 공통적으로 해주신 게 이제 청년들이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의 미래를 가져와야 된다. 누가 대신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해준 걸 듣고 이런 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라든지 혹은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 문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게 단순 현재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노동자가 되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취직이 돼서 그런 노동 현장에 들어갔을 때 결국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각심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가지고 청년들이 더 많이 활동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년자치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역량에 대해 발표해 주신 이건웅, 양소희, 인드라두이 프라세티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하나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 사연이 도착했네요. 사연 신청자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사무국 오이클로버의 팀장이자 그리고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제주도의 청년 변정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유님. 오늘 청년 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년 자치를 뒷받침할 청년 정책들이 중요한데 현재 시행되는 정책들이 막상 청년들에게 잘 와닿지 않고 있다고 사연을 접수해 주셨어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어떤 게 있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네요. 앞에서 제가 주체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제주도의 청년이라고 말한 거랑 좀 대비가 돼가지고 부끄럽지만 저는 청년 원탁회의, 월세 지원, 탐나는 인재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정책밖에 알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제주도에서는 100여 개의 안팎의 청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꽤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정유님께서 현재 시행되는 정책들이 왜 청년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청년들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인지도가 낮다는 점인데요. 들어오시면서 스티커가 부착된 판넬을 확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청년사무국이 이번 청년 세션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주 청년들에게 제주 청년 정책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0개에서 3개를 선택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0개 안팎에 정말 많은 청년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0개에서 3개 정도를 선택한 것은 그 인지도가 낮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런 정책이 청년들에게 연결되는 전달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지도가 낮아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 수혜자가 적기 때문인데요. 정책 자체가 청년 모두를 포괄해서 구성할 수 없다고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여 개 정도의 정말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정책 수혜자가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저와 함께 제주도의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실까요? 2022년 제주도 청년 통계 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보시면요. 제주 지역 청년 인구는 2021년 기준 죄송한데 PPT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주 지역 청년 인구는 2021년 기준 16만 8,726명으로 전체 도민의 2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수혜자의 비율을 청년 인구 수에 유추해 보면 도내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는 청년은 3,500여 명에서 12,800여 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즉 정책 수혜를 받는 이들이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청년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주도의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추진한 94개의 청년 정책 중에 30개의 사업이 청년들의 참여 저조로 인해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참여가 저조했을까요? 저는 뭔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고 홍보가 부족했다 또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3분의 1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정책 구상부터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걸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인지도가 낮고 그리고 수혜 집단이 굉장히 적다는 것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유님 의견에 참 많은 공감이 됩니다. 사회가 청년의 목소리를 잘 반영을 해서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정책을 구상한다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정유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어떤 정책들이 생겨나면 좋을지 여쭤봐 주셨네요. 저는 올해 초 청년원탁회의의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 느낀 바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청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가지 유형의 청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청년이 직접 정책을 구상하고 제안하려고 하는 분들을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그런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청년들 이렇게 2가지 유형의 청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다시 2가지 시사점을 얻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청년의 일상을 지지해주는 그런 기반이 탄탄해야 자치라는 게 본래의 의미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원탁회의와 같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들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많아져야 참여율 역시 높아지고 청년들에게 전달되는 체감도 역시 높아지겠다. 이렇게 2가지 시사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기성세대가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뭔가 권한을 많이 이양해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생겨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정유님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직접 내보는 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공감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해 주신 정유님 감사합니다. 청년 정책 같은 경우 청년 개인이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는 현 청년 자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고 있을까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모셔보았습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제주 청년센터 센터장 정지수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제주 청년 정책 쿼바디스라고 정했습니다. 쿼바디스, 어디로 가나이까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대한민국 제주입니다. 하지만 제주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은 어떨까요? 일자리 환경은 전국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집을 사는 것은 서울 다음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녹록치가 않죠. 녹록치 않은 삶 외에 이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같은 제주 다른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주 청년 10명 중에 3.5명이 이주 청년입니다. 이 3.5명을 뜯어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육지에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다 리턴한 청년들인 거고요. 2.5명, 청년 4명 중에 한 명은 순수한 이주 청년입니다. 이 외에도 제주시 동지역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청년과 서귀포 읍면 지역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는 청년들의 삶은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같은 통계 안에 두고 보면은 값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 노란색으로 된 게 비수도권의 수도권, 우리 제주의 수도권이고 그 외 지역이 비수도권의 비수도권으로 본다면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이 노란색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 서귀포의 청년들은 제주시로 가고 제주시의 청년들은 다시 육지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까지 더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제주 청년의 일과 삶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키워드는 제주형 청년보장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사업이 있고요. 한 5,500억 정도, 1년에 1,10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청년의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희망사다리를 놓겠다는 겁니다. 20살의 청년과 39세의 기혼 유부남 청년은 전혀 다른 인종입니다. 때문에 그 환경에 맞춰서 생애 주기별로 커스터마이징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거고요. 사실 좋은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만들 거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 간단한 정반합의 프로세스가 보통은 아주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잘 작동하지 않죠. 제주 청년보장제는 간단합니다. 3+1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마음껏 내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 넘어져도 되는 기회, 실패해도 되는 기회, 그리고 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울타리를 쳐주는 일, 거기에 플러스 1로 청년 정책은 청년의 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청년 주권을 실현시키는 3+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 청년센터인데요. 이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위한 저희 센터의 역할입니다. 저희 센터는 제주 청년보장제의 핵심 지원기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제주 청년보장제라고 해서 돈도 엄청 쓰는 것 같고 엄청 일도 많이 한다는 것 같은데 잘 안 와닿죠. 우리는 사탕을 먹어본 적이 없죠. 저 사탕을 믿지 않습니다. 저출산 정책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390조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그 답은 뭡니까? 합계 출산율 0.78. 전쟁이 나도 합계 출산율이 1.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즉 우리 청년들이 처한 환경이 전쟁이 난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방증입니다. 가장 큰 청년 정책의 문제점은 아까도 뭐 계속해서 얘기하셨지만은 정책의 소비자인 청년들이 우리를 위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간, 다양한 프로그램, 어려운 행정용으로 번복된 자격 요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체계입니다. 상담과 맞춤형 정책력의 코디네이팅입니다. 저는 항상 편의점에 비유를 하는데요. 배고픈 청년이 편의점에 왔습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당신이 알아서 찾아 드세요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앉혀놓고 상담해서 당신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 일단 가서 라면과 김밥을 드시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리고 저기 후식 코너에 가서 두유를 하나 드십시오 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연계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같은 맞춤형 정책력의 코디네이팅이 중요하고 연계만 해줘서는 안 됩니다. 환류체계가 구축돼야 됩니다. 우리가 편의점도 맛이나 매출을 고려해서 뺄 거 빼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들이 느꼈던 효능감이나 실질적인 편의 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만들 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전달 체계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청년사회 진행 안정금 그리고 청년정책 허브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작년에 한 94개 사업에 725억, 올해부터는 1000억이 투입됩니다. 청년들이 다 모르죠. 이 정책들 다 모릅니다. 정책의 고관여층인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이 청년들에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통합정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8월에서 9월 정도에 아마 베타 버전이 나올 텐데요. 취창업을 비롯해서 모든 정보들이 다 총망라된 센터 홈페이지에 가면은 청년들로 하여금 거기 가면 다 있어 라고 하는 신뢰가 구축되는 거죠. 여기까지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활력이 붙어 있는 청년분들은 정보만 잘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상담과 맞춤형 정책연계 코디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회진입 안정지원금이라고 하는 서울과 대구의 청년수당을 벤치마킹한 수당이 투입되게 되고 저희 제주 청년센터가 정보의 플랫폼이 돼서 전달체계에 중추가 된 이후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류체계입니다. 청년 주권회의나 청년 원탁회의 같은 청년 참여기구가 함께 강력한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바퀴와 오른쪽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서 돌아갈 때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게 바로 제주형 청년보장제라는 거죠. 그 어떤 정책도 도깨비 방망이는 없습니다. 유도의 한판승처럼 이 정책 하나로 다 바꿀 수 있어요 라는 건 거짓말이죠. 제주형 청년보장제를 위한 저희 센터의 미션은 우리가 쥐고 있는 정책 예산 한 1000억 정도의 예산 그리고 110개 정도의 정책에 대해서 이 전달 체계를 통해서 누수를 최소화하고요. 각 사업별 서비스를 받고 난 청년들의 이용 후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청년기구와의 연대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들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튜닝해 나가는 과정 그 과정들이 모여서 보다 완성적인 청년 보장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책을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일자리, 살자리, 설자리, 놀자리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가 모든 사업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는 작은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할 일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허브가 돼야 됩니다. 전달체계 허브가 돼서 도내 모든 청년 정책의 1차 유입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죠.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청년들이 아쉬운 게 있고 공부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청년센터 가면 다 해결해 줄 거야라고 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 및 맞춤형 정책력의 코디네이팅을 하고 이걸 위해서는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선후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다른 중기부가 갖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들 저희가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안 받을 겁니다. 자기들의 KPI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격만 충족하면 되는 사회복지나 활동 지원에 방점을 찍고 이후에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지원 사업들로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온라인 정보 제공 플랫폼의 선행 사업인데요. 잘 되고 있는 점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는 점들도 있습니다. 저희 청년센터는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모아서 장단점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끝판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구축돼서 8월 정도에 베타 버전이 나오면은 공공과 민간의 정보를 총망라하고요. 핵심적인 거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근잘근 씹어서 주구로 만들어서 정보를 줘야 됩니다. 딱딱한 누룽지로 주면 소화를 못합니다. 먹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워낙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나열해서는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의 컨디션, 나의 나이와 소득과 이런 것들을 컨디션을 입력하고 나면은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 내가 챙겨 먹을 수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솔팅돼서 커스터마이징된 정보들이 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조차도 이 온라인 스크리닝으로도 온전히 가름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약 30만 원 정도의 사회진 안정지원금이라는 게 투입되는데 요 세부적인 보관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아마 6월 10일 날 저희가 토론회가 있는데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 키워드는 센터 프로그램 맵인데 사실 저희 센터가 한 15가지 정도의 프로그램밖에 사업밖에 없습니다.
계속 사업도 있고요. 공간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하거나 취업과 교육 케어하는 사업도 있고 올해 핵심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전달 체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 알파로 뭐 창업 맛보기라든지 중기부 쪽에서 하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뭐 코인하다가 주식하다가 엎어진 청년분들을 위한 청코노미 같은 긴급 금융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 하나하나들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은 제 욕심이지만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핵심은 청년 활용 레벨업 프로세스입니다. 청년 센터를 찾는 혹은 도내에 존재하는 청년들은 다양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활력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중활력, 고활력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죠. 저활력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목표는 뭐냐면 저희의 사업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진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중활력 청년이 되면은 성장하고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도 있고 전달 체계를 통한 다른 사업으로 연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고활력이 되고 나면은 이 역량이 사회로 환원돼야 됩니다. 정책을 홍보한다라든지 기자단 같은 걸 한다라든지 정책을 연구한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청년 참여기구로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로 이들의 역량들이 다시 사회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대상자를 발굴해서 낙오를 방지하고 이들이 성장한 다음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함양하고 이들의 성장의 결과가 함께 살아가는 공생력으로 확대되는 것들, 이 청년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분절되고 단절됐던 기존의 사업들을 떠나서 어떤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저희 센터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인데요. 청년이 꿈꾸는 대로 그려나가는 제주. 작년 도지사 인수위에서 던져졌던 한 줄의 오더였습니다. 이 한 줄의 오더에 의해서 진행됐던 정책들이 뭐가 있냐면요. 작년에는 청년 원탁회의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두 가지가 있었죠. 청조위는요. 25명 정도의 구성원인데 그중에 3분의 1틈이 도청의 3급 국장님들이십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청년들의 얘기가 온전하게 들리지 않겠죠.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주권회의를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그 외에 청년 원탁회의의 모수를 확 넓히자라는 거였습니다. 한 3배 정도 지금 늘어났고요. 이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청년들로만 구성된 청년 주권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인수위에서 이 정책을 제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에 말씀드렸던 정치 참여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 위에가 이 레벨업을 거쳐서 청년 정치인들이 육성돼야 됩니다. 청년들은 바쁩니다. 근데 선거 때만 동원되죠. 저는 그냥 크리넥스 티슈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선거 때만 동원되는 필요할 때만 써먹는 레토릭, 한 장 뽑아 쓰고 버리는 크리넥스 티슈. 그게 청년이었습니다. 요식행위에 동원되죠. 청년들 얘기 들었는데 얘 간담회 했는데 얘. 그렇다면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를 줄탁동시 청년들이 이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어미다 기성사회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지난 3월에 도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 토론회에서 나갔던 제 토론문의 주요 내용들을 발췌한 건데요. 약자를 구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겁니다. 정치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고 권력은 타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정치 권력이죠. 그리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선거라고 하는 오디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청년들에게는 아까 우리 이건웅 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선거를 거치지 않은 청년들에게 정치 권력을 나눠주기 위한 플랫폼이 청년 참여기구입니다. 많은 한계가 제약이 있죠. 청년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아까 청년 원탁회의의 모수를 확 넓혔던 이유. 청년 참여기구는 지역이나 직업이나 연령, 성별 등 다양한 청년 도민의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구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사실 훈련되지 않고 많이 바쁩니다. 연애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들 보고 뭘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들은 현장의 목소리만 잘 들어줘도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행정과 중간 지원 조직의 종사자들이 전업으로 하는 일들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개선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아주 상당한 수준의 교육이 투입돼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그들에게 시간 선택제 공무원 등 이렇게 행정이나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쌓여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기성장당이 반성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에 같은 경우에 30대 총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20대 때부터 육성돼 가지고 발굴해서 키워냈거든요. 근데 우리 안 하죠. 딱 선거 때만 뭐 간판으로 해서 몇 명 뽑아 쓰고 버리죠. 바로. 좀 심하게 말하면. 예컨대 지방의회에서도 행감을 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의원 한 분이 전문위원 몇 분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에 소속된 도당에 소속된 청년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치르는 겁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면서 훈련되고 육성된 분들이 원탁회의도 가고 주권회의도 가고 나중에 청년 도의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죠. 반짝반짝 스타들만 어떻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써먹고 버렸죠. 그동안은. 핵심 키워드는 효능감입니다. 아까 사탕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 최초 고용 개정법, CPA라고 하는 최초 고용 개정법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질 때 청년들이 들고 일어났죠. 제가 그때 저는 학부생이었는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짜이들은 왜 저러지? 쟤들은 뭔데 저 법 하나 바꾸겠다는 데서 난리지? 결국 그들은 사탕을 먹어본 사람들입니다. 내가 먹어봤던 사탕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거거든요. 사탕을 못 먹어본 사람들은 사탕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 사탕이 뭐냐? 효능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듣고 우리가 주장하면 반영되고 우리가 노력하면 바뀐다라고 하는 신뢰의 모델 케이스, 그게 효능감입니다. 그 효능감이 생기면 나머지는 알아서 선순환 체계가 작동합니다. 다음에 더 해봐야지, 이거보다 좀 더 해봐야지, 더 해봐야지. 그 줄탁동시의 첫 번째는 어미닭 기성사회가 해줄 수 있는 첫 번째는 신뢰의 효능감을 위한 모델 케이스를 위한 효능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정책 참여의 아고라가 구축되기 위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청년들의 현실은 팍팍하죠.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요. 그들에게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담보된 효능감을 통해서 신뢰의 모델 케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낭망, 희망이 없으면 청년이 죽습니다. 한 줄기 희망처럼 보이니까 코인하고 주식하고 연끌해서 집 사다가 지금 다들 엎어져 있죠. 그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청년이 다 죽습니다. 그 청년이 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류 전체가 죽는 겁니다. 제주뿐만이 아니라 육지가, 전 세계가 청년 정책이 화두인 이유입니다. 이제는 청년의 내일을 다시 써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제주도부터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저희 제주 청년센터가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수 센터장님의 현재보다 나아져야 할, 바뀌어야 할, 그리고 새로 만들어져야 할 청년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청년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청년 정책 전문가의 의견이 제주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자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면 좋을지 논의하며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네, 도시화 건축의 관점에서 제주가 청년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 교수님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김태일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제가 생각하는 제주의 청년을 위한 건축 공간 이게 맞는 이야기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하신 그 분들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다 청년이신데 저만 어쩌다 어른이 돼서 나이가 먹은 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 실은 저 역시 청년을 거쳤고 이제 청년을 거치는 과정 속에 청년이라는 그 시기를 잊어버렸다가 이제 제주 포럼에 연락을 받고 청년의 문제가 뭐지? 라는 문제를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동시에 굳이 청년이라는 걸 나이로 청년의 나이를 구분하는 거는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19세에서 35세까지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꼭 굳이 그런 것보다는 요즘 학생들 이야기하는 건배사의 청바지라고 하는데 청춘은 바로 지금 저 역시 청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청년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장소를 누가 정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정말 잘 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 컨벤션 센터는 제주의 지도를 모형으로 한가 디자인 컨셉으로 한 거 아시죠? 제주도 전체를 디자인으로 모델을 한 거고
요 오션뷰는 우도를 상징한 겁니다. 직설적인 어법으로 디자인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도이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향해 있죠. 그리고 이 거리낌 없이 태평양으로 나가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전부 다 이렇게 오픈으로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시면 우도에서 하늘을 보는 거 보이시죠? 하늘입니다. 디자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션뷰의 이 자리를 정한 것도 이 슬픔과 고통이 있는 청년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희망의 청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청년에 대한 정책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혹은 주택 분야에서는 10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소위 말하는 청년 희망 사다리, 청년 신혼부부 주택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청년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오늘 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렇게 넘기면 되는가요? 굉장히 보시기 어려운데 연락을 받고 뭔가 준비는 해야 되겠고 뭔가 연구자로서의 우리가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들 청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특히 제주도 중심으로 만들어 본 자료입니다. 물론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어려울까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2010년에서 2020년 동안 선생님들 저기 이동할 때 주민등록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등록하죠. 저 전입신고할 때 그 데이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년간 이동하는 인구가 한 1,100만 세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제주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만 보시면 한쪽은 2010년, 2020년인데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출, 전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출만 보시면 제주도도 만만치 않게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거는 전국만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왼쪽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쪽에 그 20대에서 30대에 해당되는 이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만 보더라도요.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제 보시면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넘기면 전체 보시면 주택과 가족 관계 또 직업 관계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핵심 연령 세대 그러니까 25세에서 49세 한참 일하는 연령의 젊은 세대 49세도 젊은 세대니까요. 이 사람들의 이동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이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제주도를 보시면 2020년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빨갛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젊은 사람의 이동 인구가 굉장히 많다. 생산 연령의 이동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지수가 떨어진다는 부분의 문제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요 문제가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의 19세에서 35세의 청년들은 어디로 이동할까라고 이게 전출 나가는 세대들만 데이터를 뽑아서 보니까 보시면 68% 정도가 되나요? 66% 정도가 제주도 내에서 이동합니다. 아까 우리 정진수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동지역이 중심으로 이동을 하거나 이게 제주도 안에서도 막 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안에서의 공부를 하고 부모와 이렇게 거주하면서 이렇게 지역에 무슨 상당한 역할을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닌 거죠. 이동이 아닌 것이죠. 반면에 한 34% 정도 넓게 보면 한 40% 정도가 이동을 합니다. 육지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 어디로 이동을 많이 하느냐. 요거는 파랗게 된 게 이제 전출 전입인데요. 이제 전출 전입만 보시면 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만큼 또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여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19세에서 35세의 전출 나간 사람이 왜 나갔을까라는 것에 대해 데이터를 통계적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직업하고 가족입니다.
지급하고 주택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게 2010년하고 202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급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싶고 지급의 문제와 주택의 문제 조금씩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굳이 제가 부연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늘 색깔이 2010년, 짙은 색깔이 2020년이니까 지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동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주택 부분은 문제는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 혹은 교육의 문제, 가족의 문제 때문에 이동하는 경향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직업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 아까 말씀드린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교육의 어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지, 특히 주거 환경 부분에 어떻게 개선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요 2010년부터 2035년까지 통계청의 데이터를 1인 가구 세대별로 이렇게 뽑아서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의 청년 가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2인 가구는 관계는 없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1인 가구의 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이 많으니까 지역에 대한 개념이 약화되고 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가족의 규모가 축소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문제를 단순하게 좋은 일자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지만 1인 가구에 해당되는 직업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내서 공급해 줄 것인지, 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거 환경에 대한 주거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의 전환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또 그래야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요. 제가 바라보는 생각은 뭐 이렇습니다. 이게 주거 환경, 특히 이제 주거 환경과 가족 관계의 문제, 교육의 한 문제, 좀 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주면 그나마 그 안에서의 정주 환경의 확률은 더 높이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을 꼭 수도권과 서울에 찾아가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2차 산업은 없지만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제주의 가장 큰 강점은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합친 1.5차 산업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가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중심으로,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농촌에 사는 것보다는 도시에 사는 것보다는 농촌에 사는 그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데 세트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주의 청년들은 굳이 이동할 필요 없이 안정적이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삶의 질이 보장이 되고 훨씬 제주에서의 생활이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당연한, 선생님들 보시기엔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행권, 환경권, 경관권, 그 다음에 생활권, 그 다음에 정책의 참여권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정책의 참여는 단순하게 아까 우리 정진수 센터장님이나 우리 양소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또 뭐 안드라 의장님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에 정치의 참여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의 부분도 있지만, 실은 주택과 도시의 정책에서의 참여, 주민 참여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참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생활 공간, 자신이 살아가는 마을, 자신이 살아가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그것들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한번 예를 들면 주변에 단지 새로운 도시가 들어선다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나가가지고 우리의 도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지만 그런 걸 하고자 하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도로는 누가 닦았지? 이런 이상한 도로를 누가 저렇게 아파트를 지었지? 저런 아파트가 필요가 없는데 이라고 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경관권의 문제, 참여권의 문제, 또 직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관계되는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지만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당의 정치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그 생활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를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아까 서두에 누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뭐랄까요, 역량을 말씀하셨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역량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한 다양한 논의, 그런 걸 통한 다양한 논쟁의 과정 속에 뭐랄까요, 우리가 역량을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근대 도시의 이론이 자동차 중심의 성장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중심의 성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앞서가고 있고 우리 제주도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그런 부분에서 휴먼 센터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뉴 어바니즘이라는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데에서 우리가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죠. 죄송한 이야기인데 정책은 쉽게 안 바뀝니다. 저도 도청과 아니면 중앙의 부처에 이런 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만 행정 관료들은 그 정책을 쉽게 바꾸거나 수용하는 데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정치 소위 말하는 이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문제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오늘 이런 포럼도 저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는 작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부러워할 것은 아니지만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속에 주거와 업무 시설과 생활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제주의 여건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가. 또 자동차 아시겠지만 자전거 도로 몇백억, 제가 알기로는 몇백억이 투입했는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 못 보셨죠? 제 같은 경우는 도청에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만 자전거 도로를 잘못 만든 것이죠. 뭐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제주의 여건에 맞게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요. 제주의 시장, 이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입니다만 자전거 대신 도로 대신 보행로로 만드는 겁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도시에 혁신하는데 누가 하느냐?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청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환경권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권이라는 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거에 환경권도 있지만 이 작은 공간들, 소규모의 녹지 공간들이 풍부하게 있고 아동들을 데리고 와서 아름다운 파빌리언에서 많은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아동들과 함께 쉴 수 있는 웨라벨인가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인이 설계한 스페인의 이 모뉴먼트입니다. 이 안에 요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하는 뭐 이런 활동들의 공간들이 저는 환경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주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연경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연경관의 중요한 만큼이나 이 도시경관, 생활경관은 저는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경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뭐 이거는 네덜란드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공공주택입니다, 실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조금씩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이런 것들에 요거는 독일 프라이부르크입니다만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뭔가 이렇게 투쟁하고 논의하고 싸우는 과정 속에 만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거는 결국은 여기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치스크리라고 해서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활동은 오래전에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마을 만들기가 오래됐죠.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이것들은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공공화장실과 도로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제주도에도 개발공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택과 생활환경과 제 같은 경우는 주택에 빨리 끝내야 됐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참여하고 청년들이 설계하고 또 결혼을 해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참여형 공공주택도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또 그런 연결들을 열어줘야 되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만 제주 청년센터에서도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이런 하드웨어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살 집, 자신이 일할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어떤 플랫폼이랄까요? 정책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글쎄요. 적당한 일자리와 적당히 굉장히 아름다운 매력적인 공간과 가족이 옆에 있는, 그렇다 그러면 저 같으면 서울에서의 30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제주에서 200만 원을 받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지고, 혹시 그런 것들을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청년들이 제주도에 오래 머물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의 정책이 많이 바뀌어가는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발언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김태일 교수님의 발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제주, 정말 막연한 소망이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지금까지 청년자치 활성화를 위해 청년 정책과 청년을 위한 공간에 발표해 주신 병정유, 정지수, 김태일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은 청년 자치를 위해 80분간 청년 역량과 청년 정책 그리고 공간에 대한 대화로 세션을 꽉꽉 채워봤는데요. 오늘 나눈 대화들을 통해 청년 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앞으로도 제주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2023 청년 운동회 청년 자치의 새로운 도약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